통합과학 첫 번째 차시입니다. 먼저 단원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단원의 대단원명은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중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중단원명은 과학의 기본량입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다음 차시 영상에서 기본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단원명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과학에 대해서 배워볼 거구나. 그리고 그 과학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1단원명이 뭐라고 했죠? 과학의 기초였죠. 과학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의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의 정의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자연 현상 속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 여러분은 이 말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연현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자연세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현상을 탐구한대요. 그럼 탐구는 무엇이냐? 탐구에는 많은 활동들이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술하고 분석하는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시 과학의 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술하고 분석해서 그 속에 숨겨진 이치, 즉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자연 세계를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해요. 구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기준을 두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자연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규모입니다. 영어로 스케일. 이 규모는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가지고 자연 세계를 구분해 보면 규모가 큰 자연 세계를 우리는 거시세계라고 하고요. 규모가 작은 자연 세계를 우리는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먼저 거시세계는 한자로 클거볼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크기가 충분히 커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과 여러분은 서로를 볼 수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 거시세계에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있는 학교와 같은 건물도 당연히 거시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밖에는 뭐가 있어요? 산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거시세계에 속하는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넓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태양,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여러 우주 공간들까지 모두 다 거시세계의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시세계는 무엇이냐? 미시세계는 한자로 작을미 볼시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세계. 즉,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기 힘든 세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미시세계의 대상들은 어떻게 해야만 볼 수 있어요? 네, 현미경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야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시세계에 속하는 대상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원자나 분자, 조금 커지면 세포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이란 자연현상 속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자연세계는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단원명이 뭐였죠? 시간과 공간이었죠. 그럼 자연세계의 규모가 다양한 만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 역시 어떨 수밖에 없어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그 순간은 매우 짧은 작은 규모의 시간일 겁니다. 반면에 우주의 나이라고 하면 우주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흐른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커다란 규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 규모의 다양성을 얘기해 보면 원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눈으로 보기도 힘든 매우 작은 규모의 공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교실 공간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교실 밖을 나가서 지구의 둘레라고 하면은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규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학이 뭐라고 했어요? 과학은 이러한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거래요. 그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연 현상의 규모가 다양한 만큼 이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 역시 어때야 하겠어요? 다양해야겠죠. 즉, 측정 대상의 규모에 따라 그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몸속에 있는 적혈구를 관찰하고 싶어요. 이 적혈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미시세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적혈구를 관찰하기 위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혈구가 제대로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그럼 적혈구를 제대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해요? 현미경을 가져와야겠죠. 자, 이렇게 현재는 다양한 규모의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과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과학이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술하고 분석해서 그 원리를 밝혀내는 학문이니까요. 당연히 그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서를 한번 정리하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연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측정입니다. 모든 측정에는 과거의 방법과 현대의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구나. 낙엽이 지면 가을이 오는구나. 또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측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천문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문 현상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위치나 아니면 달의 모양 변화 등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했던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앙부일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시계라고도 하죠. 이 앙부일구는 천문현상 중에서도 태양의 고도, 위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했던 장치였습니다. 태양의 고도라는 것은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서 있어요. 자, 아침에 막 해가 뜨기 시작을 하면 자, 이때는 태양의 고도가 자,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약 12시,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쯤 되면은 태양이 이렇게 바로 머리 위까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럼 이때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태양이 점점 이제 저물어 가게 되죠. 그럼 고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태양의 고도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럼 이 태양의 고도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냐면 태양의 고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자의 길이 변화를 보고 시간을 측정했던 겁니다. 자,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어떨까요? 굉장히 길이가 짧겠죠? 반면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즉,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고 태양의 고도가 낮으면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던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과학이라는 것이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자연현상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조금 정확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었겠지만 사실 이 자연현상, 천문현상이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오차 없이 규칙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불변하는 값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진자 시계입니다. 이 진자 시계는 진자 운동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진자 운동이라고 하면은 자, 추의 왕복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어요. 자, 이 추를 치면은 추가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추의 이걸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진자 운동에는 굉장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숨어져 있냐면 추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이 길이만 일정하다면 왕복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값이죠. 자, 이러한 원리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500년대에 발견을 했고요. 그것을 바로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자 시계는 이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해서 만든 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고 한 100여 년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기계로 된 이런 진자 시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많이 보였는데 괴종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진자시계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괴종시계. 그래서 이게 시계에 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되면 땡땡 이렇게 울렸던 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진자시계였고요. 그리고 과학이 더욱 발달한 현재는 어떤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냐면 바로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합니다.
세슘 원자식에는 이 세슘 원자를 통해 흡수되고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 원리인데요. 자, 이 값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값입니다. 이러한 불변하는 값을 통해서 더욱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천문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과 같은 거시세계의 대상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서 세슘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의 대상을 가지고 보다 정밀하게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길이의 측정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측정 역시 과거의 방법과 현재의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과거에는 주로 신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손가락 마디의 길이나 아니면 발걸음 폭의 길이 등을 이용해서요. 아직까지도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트나 인치, 야드와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신체를 이용한 길이의 측정 방식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일정한 길이의 막대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유척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와서는 그냥 플라스틱 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도 나왔더라고요. 그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는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이렇게 신체 같은 것보다는 주로 기계를 사용하겠죠. 마이크로미터, 레이저 측정기 아니면 인공위성. 자, 이렇게 다양한 원리와 방법이 적용된 기계를 통해서 아주 작은 규모부터 천문학적인 큰 규모까지 정밀하게 길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빛의 성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빛의 속력은 광속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항상 일정해요.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거리를 길이라고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빛을 이용하면 이미 뭘 알고 있어요? 빛의 속력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뭐만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측정하고자 하는 그 거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알면 우리는 거리, 즉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풀어서 써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길이라고 해도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다고? 이 속력을 알고 있다고. 그럼 이제 빛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까지 빛을 쏴요. 그래서 그 빛이 해당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왕복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를 빛이 2번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복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돼? 네, 반으로 나눠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왕복 시간을 절반으로 나눈 값을 빛의 속력, 광속이랑 곱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 즉 길이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게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 측정기, 레이저를 가지고 빛을 쏘면 거리가 정확하게 딱 측정이 돼요. 또는 인공위성, 우리 내비게이션, GPS 이런 거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인공위성에서 빛을 쏴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러한 원리들보다는요. 아까 시간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신체와 같은 거시세계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길이를 측정했다면 현재는 빛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불변하는 값을 가지고 미시세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곧 뭐의 기초가 된다? 네, 과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차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시에서는 이 과학의 기본량에서 기본량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